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38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활동가 엄재희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드디어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오늘 시험 봅니다. 저희 면접 보는 날입니다. 새 활동가를 뽑을 날이 며칠 남지 않았네요. 그 높은 경쟁률을 뚫고. 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진짜. 정말 이번에는 더 많이 힘들었어요. 시험 보신 결과를 보고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여러 사람이 같이 이제 논의해서 결정을 해가지고요. 이제 사람들 만나 뵈는데 근데 많이 못 뽑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지금 현재 저희 활동가가 8명이에요. 네. 그런데 최고로 많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뽑을 수 있는 활동가가 12명인데 저희 예산이 저희 재정에 그럼 4명 더 뽑을 수 4명 다 못 뽑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홍보 활동가를 우리는 2명을 뽑기로 원했는데 홍보 활동가 지원자가 부실하고 그래서 뭐 두 명을 뽑을 수는 없고 그럴 때는 안 뽑고 자리 비워둬야 되는 거죠. 홍보활동가 자리를.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홍보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모두 다 모니터 활동가로만 충원할 수는 없는 문제라서요. 그래서 또 모니터 활동가야말로 또 인턴도 있고 굉장히 많이 지금 다른 인력을 쓸 수 있는데 홍보 인력이 지금 부족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기다려보고 다시 나중에 이제 재충원을 하는 한이 있어도 이번에는 그렇게 2명 아마 모니터 2명, 홍보 1명 이 정도 뽑는 게 최선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오늘 토요일인데 미리 지금 이제 금요일에 오후에 이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예고해드린 것처럼 민주노총 관련된 그 보도를 노동조합까지 넓게 봐서. 네, 그러니까 일단은 민주노총 관련된 보도가 너무 이제 악의적인 것이 많아서 저희가 애초에 고민을 하면서 유난히 이제 어떤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집회를 하거나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민주노총이라는 것의 이제 정체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당연히 단위 사업장들이 있고요. 민주노총 소속 노조냐 아니면 한국노총 소속 노조냐라는 것이 차이가 있을 뿐 다양한 그 기업의 노조들이 있죠. 그런데 그 노조들이 단위 사업장에서 벌리는 집회나 또는 어떤 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이 발생하면 전부 다 민주노총이라고 퉁쳐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할 때는 민주노총 그러면은 이 중앙 민주노총에 있는 서울에 있는 민주노총을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각 단위에 있는 다양한 민주노총 소속 본부, 지부 이런 데에서 하는 활동까지 전부 다 민주노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보도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보도들이 나올 때 너무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이거 관련된 모니터를 했습니다. 오늘 모니터 신문 모니터인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원연 신문 모니터. 혐오를 멈춰주세요 특집입니다. 네. 노래는 바람아 멈추어다오에서 멈추어다오만 따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자, 혐오를 멈춰주세요 했는데요. 과연 우리가 이제 혐오라고 하면은 굉장히 센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차별. 배제, 근거가 없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 이런 것들에서 저희가 애초에 혐오라는 표현 저도 진짜 안 쓰거든요. 거의 안 쓰는데요. 예를 들어 노무현 혐오가 있었어요. 과거에.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포비아라는 말을 붙이는 호모포비아. 그래서 그게 이제 혐오할 때 혐오 수준의 그 감정이 나올 때 하는데 그냥 차별하고는 달라요. 차별은 그냥 너랑 나랑 수준이 달라 또는 뭐 너와 나와의 차이를 싫어하는 수준이라면은 혐오는 진짜 뭘 해도 싫은 거죠. 뭘 해도. 그리고 진짜 정말 요즘은 뭐 극혐이라는 말도 하지만은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그 내용, 당신의 존재 자체를 나는 거부한다. 그리고
정말 그야말로 혐오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혐오라고 이제 표현들을 하는데요. 과연 우리 사회가 노조에 대한 우리 사회라기보다는 우리 보수 언론이 노조에 대해서 혐오를 하고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보려고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모니터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니터했는지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1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 3개월 가량 저희 모니터 대상 신문들에서 이제 노동조합이 언급된 그걸 다 모아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좀 약간 근거 없이 비방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합리적인 수준을 넘은 비판을 하는 있는 것들을 일단 모아봤습니다. 일단. 네. 그러면은 지금 노조 검색어를 어떻게 넣었어요? 노동조합으로 넣은 거죠. 노동조합으로요? 또는 노조 이렇게 해서 네. 나왔던 기사들입니다. 네. 자, 일단은 그 보수 언론의 민주노총 비난들이 대부분 사실상 별로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비난받아야 될 어떤 행동을 그렇죠. 가지고 비난하기보다는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지? 감정적인 그쵸. 그런 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혐오라고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좀 먼저 쭉 짚어볼 텐데요. 사례별로 얘기를 할게요. 먼저 기업을 장악한 민주노총 정부로부터 폭력 면허까지라는 제목으로 지금 저희가 요 단락을 정리를 했는데요. 조선일보 보도예요.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이런 나라서 기업하는 사람들 애국자라 할 수밖에라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다 애국자다라고 하는 이런 사설을 3월 13일에 썼거든요. 근데 이 사설에서 민주노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좀 전해주세요. 네. 정부로부터 사실상의 폭력 면허를 받은 민주노총은 기업을 장악하다시피 했다. 현대차에선 잘 팔리는 신차 주문이 밀려도 노조가 허락하지 않아 생산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베이징 공장 문을 닫을 만큼 경영 위기인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르노 삼성 자동차 노조는 생산직 전환 배치할 때 노조 동의를 구하라며 44차례나 부분 파업을 강행했다. 억대 연봉 은행 노조가 돈 더 내놓으라고 파업하고 상급 단체 노조들은 주 4일 근무제, 노동이사제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래도 정부는 노동개혁에는 손도 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아주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들이 얼마나 사실에 근거하는지 정말 합리적인 비판인지 저희가 문장 단위로 끊어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봤거든요. 팩트체크 가나요? 아, 네. 이번에 문장 단위로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처음에 조선일보가 비판한 게 민주노총이 폭력 면허를 받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비판할 게 없어요. 네. 표현도 어떻게 폭력 면허를 받았다. 이게 무슨 신문이 시적 허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뭐 정부가 어떻게 폭력 면허를 발급해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유행하는 문학적 표현인가요? 그러니까요. 시적 기사에서 이렇게 특히 사설에서 이렇게 표현할 일인가 참.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참 민망하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뭔가 얘기를 하자면 정부는 계속해서 이 민주노총의 그 엄정 대처를 말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1일 뭐 민주노총이 그 민중 공동 행동을 열었어요. 작년 11월 1일에. 그때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질서와 공권력을 엄정하게 확립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3월 6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조치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뭐 그냥 뭐 좀 그래서 불법 행위를 했는데 뭐 조치 안 한 게 있나?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거죠 사실. 없잖아. 우리가 다 연행 심지어 민주노총 위원장도 연행해 갔는데 뭔 폭력 면허를 받아갔는지 참 이해가 할 수 없고. 이거는 막말 면허네. 그러니까요. 이거 막 조선일보가 진짜 막 이전 정권처럼 막 명박산성 쌓고 막 살수차로 막 물 뿌리고 죄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정말 폭력에 엄단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거 하면 아니까 참 억지 주장이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신차 주문이 밀려도 그 노조 동의를 가지지 못해서 늘릴 수 없다, 생산량을 늘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비난을 했는데 이게 그 현대자동차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형 SUV 팰리세이드라는 차종이 있는데 이게 요즘에 좀 인기가 많은가 봐요. 근데 이게 너무 주문이 밀려 있는데 이게 그만큼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래요. 근데 현대차에서는 그 생산량을 늘리려면 노조의 동의가 필요해요. 실제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기업에 좀 민주노총이 기업을 장악했다라고 비판을 하는 건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일인가 싶어서 저희가 찾아봤더니 일단은 이거는 그 현대차 단체협약 제41조에 회사는 뭐 신기계나 기술 도입, 뭐 신차종 개발, 차종 투입, 작업 공정 개성 등을 할 때는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의결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측하고 노조하고 이미 합의된 사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력.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뭘 기업에 뭐 장악하고 뭐 이럴 것도 건덕지가 안 되는 거죠, 사실. 민주노총 이제 금속노조 기획부장, 그러니까 장성호 기획부장님과 통화를 해봤더니 일단 노사가 단체 협약을 통해 서로 합의한 사항인데 장악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산량을 사용자 측 마음대로 결정하면 노동자한테 너무 불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생산 라인이라는 게 아예 새로운 작업으로 들어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뭐 소나타를 제작하다가 펠리세이드로 가면 아예 새로운 업무가 되는 거예요. 난생 처음 되는 업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가서 일해라라고 하기에는 노동자한테 부담이 되니까 노사가 서로 합의해야 된다라고 사전에 합의해 놓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합법적으로 계약을 맺은 건데 이거 가지고 기업을 장악했다고 보는 건 과도한 해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펠리세이드 진짜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네. 추석에 신청했는데 아직 못 받았다는 사람도 6개월째 있어요. 그러면 좀 그래요? 사실 이거는 과하다는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지적하는 건 좋은데 노동조합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해서 그거 협상이 잘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그렇죠. 지적해야 되는 거죠. 그 합의를 과정을 해야 돼요. 노조에게도 요구하고 사측에게도 요구해야 되는 둘 거죠. 다한테 요구를 근데 해야지. 지금 이 보도의 문제는 제가 펠리세이드가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걸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이것만 딱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정말 동의할 수 있어요. 아 뭐야 진짜 현대차 노조 왜 이래 때문이야. 노조 때문이었어요 여태까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조건 노조 잘못이냐 노조의 당연한 권리인데 그거를 가지고 조선일보처럼 이렇게 말하는 건 맞지 않다. 다만 노조도 성실하게 그쵸. 교섭에 네. 응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내용들을 사측에서 전해주고 있는가 그걸 감시해서 그걸 그쵸. 지적하면 괜찮아요. 그치. 근데 지금 엉뚱하게 왜 얘네가 과도한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비판하는 거는 맞지 않다. 아니 뭐 그럼 노예처럼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그러니까요. 네, 맞지 않죠. 자, 그리고 조선일보가 또 르노 삼성자동차 노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예. 르노 삼성차 노조는 생산직 전환 배치할 때 노조 동의를 구하라며 44차례나 부분 파업을 강행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앞서 얘기한 그 펠리세이드랑 비슷한데 르노 삼성 자동차에서 지금 인담협 협상 과정에서 이제 전환 배치가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전환 배치는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자기가 일하던 그 업종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직무를 바꾸는 거죠. 네. 그래서 사용자 측, 그러니까 르노 삼성차 측은 이건 경영권 영역이다. 노동자가 간섭할 영역 아니다. 우리가 어디 업무를 배치하는 뭐 이건 사실 뭐 사측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거 가지고 파업을 벌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그런 얘기죠. 왜 그 사용자의 권한에 넘어서 파업을 벌이려고 하느냐라고 비난을 한 건데 노동자 입장은 또 다르죠. 다르죠. 그렇죠. 그 정성원 기획부장은 아까 말한 그 김숙노조 정성원 기획부장은 전환 배치는 큰 틀에서 조합원들이 자기에게 익숙한 공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라면서 노동 강도의 문제도 있고 손에 익지 않은 일이 있으니 산업재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이 전환 배치를 계기로 떠밀리듯 공장을 떠나는 노동자가 많다. 원래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내보내고 싶을 때. 뭐 예전에 뭐 계속 나오는 거지. 방송에서도 방송국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MBC PD들 뭐 스케이트 청소시키고 이런 거.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전환 배치할 때는 노조의 동의를 구하는 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일인데 그렇죠. 조선일보에겐 그게 상식이 아닌 거죠. 사용자 측대로 해라. 시키면 시킨 대로 해라. 왜 그런 거 가지고 파업을 벌이느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또 무슨 얘기를 할 수 맞습니다. 있을까요? 또 예. 억대 연봉 은행 노조가 돈 더 내놓으라고 파업하고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올해 초에 있었던 국민은행 노조 이야기죠. 이때 국민은행 노조가 파업을 벌였고 그때 이제 이 국민은행 직원 평균 연봉이 9,100만 원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돌아가지고 고액 연봉자들의 파업이다라는 비난이 나왔는데 일단은 평균 9,100만 원인 게 맞대요. 맞아요. 근데 어떤 평균의 함정이 있냐면 이 평균 연봉은 임원까지 포함된 월급이라는 거죠. 그래요? 보통 그래요. 현대자동차 막 1억 넘는다 이러고 할 때도 임원 포함된 연봉이 그거고 개별 노동자의 연봉은 사실 공개를 안 하죠. 기업에서 아무리 요청해도. 아니 임원들은 파업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측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많이 뭔 받아먹고. 소리야. 그래서 이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이게 2016년 기준인데 그때 국민은행 평균 연봉이 8,3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임원의 평균 연봉이 4억 3천만 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평균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사실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진짜 귀족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4억 3천만 원 받는 사람이 임원들이 문제지. 왕족이잖아. 거의 그 정도면 4억 3천씩 받으면. 근데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이 정도 돈을 받지 않고 있는데도 마치 역대 연봉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저렇게 돈 많이 받는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런 식의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돈을 많이 받아도 그렇죠. 받을 수 있어요, 사실. 파업할 수 있어요. 그럼요. 이상한 일 시키고 막 사측에서 이상한 일 하면 파업할 수 있지. 그러니까요. 뭔 소리? 돈이랑 무슨 상관이야. 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있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한 조선일보가 상급 단체, 그러니까 민주노총은 주 4일제와 노동이사제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러면서 마치 금기의 영역을 건든 것처럼 우리 저번에 주 4일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나왔어요. 너무 좋아. 주 4일제. 어떻게 주 4일을 이야기하느냐? 약간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노동이사제도 사실 어떤 건지 아시나요? 노동이사제가? 그 노측에 저기 경영 참여시키는 그쵸. 그런 거죠. 노동자 대표가 주식회사 이사회에 들어가서 뭐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인데 이미 서울시 공공기관에서는 일부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대요. 이게 또 서울시는 유명하죠. 네네. 네. 그러니까 무슨 막 말도 안 되는 무슨 이상한 제도가 아니라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현장에서 실제로 이 노동 이사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다. 왜냐하면 현장의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 어떤 회사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당연하죠. 이런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는데 조선일보는 마치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비난했다. 아니 경영진에 생뚱 이상한 사람들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내부 일하던 사람들이 조언해 주는 게 훨씬 낫죠. 뭐 주 4일제는 뭐 그렇게 막 비판할 것도 없습니다. 주 4일제는 그냥 비판이야. 네, 우리나라 어쨌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려면 고민해 볼 만한 주제지 않나. 주 4일 정도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주 4일제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노동시간 우리나라에서 노동시간을 낮추려면 네. 주 4일제밖에 저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네. 안 그러면 이거 못해요. 그렇죠. 지금 뭐 52시간도 이거 잘 안 되고 논의해볼 만하지 않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못하게 하는 거잖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더라고요, 진짜. 논의를 해볼 만하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난 사실 그 토요일날 학교 안 가는 거 그게 네네. 사실 혁명에 가까웠거든요. 그쵸. 주 6일, 5일째 할 때도. 처음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언제 아무튼 이 주 5일제가 됐을 때 처음에 주 5일제가 됐을 초창기에는 또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쉬었어요. 2주에 한 번 쉬었던 걸로 네, 기억합니다. 2주에 한 번씩 쉬었어요. 네. 그래서 학교도 그렇게 쉬었던 한 것 번씩 같아요. 그러면은 쉬는 주에는 정말 너무 날아갈 것 같고 토요일 날 또 안 쉬는 주에는 좀 꿀꿀하고 그죠. 그리고 쉬어도요. 그러니까 토요일 근무가 막 5시까지인 회사들도 있었어요. 1시가 아니고. 진짜. 굉장히 많이 그랬었어요. 점심 전에 갔던 걸로 네. 기억하는데. 저는.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병원이나 이런 데도 토요일에 거의 5시까지 열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주 5일제로 바뀌면서 조금씩 영향을 미쳐서 지금도 서비스업은 병원이나 식당은 다 토요일에 문을 열잖아요. 그쵸. 네. 그렇지만은 시간이 조금씩 많이 줄어들고 단축됐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뭐 거의 평일이랑 똑같이 했었는데 이게 근데 좀 병원도 줄어드는. 요새는 토요일 하는데 되게 근데 생각하면 네. 지금은 주 5일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네. 어떻게 주 6일 토요일에 어떻게 일을 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랬는데 이게 저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지도 그쵸. 모른다고 네. 생각하는데 근데 늘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그 거지. 노동자 일자리 입장에서. 창출이 똑같은 돈이 나가서 일자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 4일 하는 사람을 쓰면 그 돈이 조금 남잖아. 그 돈으로는 그만큼의 일을 시킬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52시간제 반대하고 난리를 치는 거지. 그쵸. 그냥 뽑은 사람 일 많이 시키는 게 더 좋은가 봐. 그냥 세 사람 뽑아서 일 시키라는데 그걸 그렇게 안 하려고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자, 그래서 뭐 이래저래 해서 노동자의 저는 그래요. 이건 밀당의 문제지 진리의 문제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노동자는 어떻게 사든 일을 안 하고 돈을 많이 받고 싶고 전 그거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일하는 게 어디서 열심히 일해야지. 네. 아니 이게 시간이요. 그리고 회사 측은 어떻게 사든 돈을 조금 주고 뽑아 먹으려고. 뽑아 먹으려고 그래. 기업에서 사람을 쓸 때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냥 그 사람을 진짜 막 착취하는 수준까지 막 이렇게 가야지 된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밀당에서 결국은 노조가 가만히 있으면 계속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노조는 계속 왁왁왁왁 할 수밖에 없어. 그거를 안 하면 노조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노조가 정의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노조가 이렇게 약간 어쩔 땐 무리수를 둬서라도 뭔가를 주장을 계속 해야
균형이 맞죠, 그래요. 뭐가 네. 좀 된단 말이에요. 균형이라도 그러니까 맞지. 네. 그거에 대해서 자꾸만 여러분들이 막 엄청나게 그 노조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현실적인 것만을 요구해라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그럼요. 당신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누구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식적인 게 이전에는 다 비현실적이었어요. 맞아요. 뭐 무상급식 같은 경우도 처음 막 논의 나왔을 때도 어떻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것을 얘기하냐, 막 빨갱이냐 얘기 나왔었는데. 노동이사제도 저는 사실 무리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SBS 갑자기 얘기하지만 우리 그 최상재 위원장이 노조위원장이었는데 이제 노조 이사가 됐었잖아요. 그 회사에. 그런데 굉장히 좋은 거고 들어가면 엄청나게 좋은데 이 이사회라는 것은 결국은 뭔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 기구인데 그 기구의 노동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부담스러운 건 알겠어. 네네.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어가지고 계속 그 이사회 논의 내용을 막 이렇게 노조에 전해주고 그다음에 노조의 목소리 계속 거기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 그래봤자 노동이사가 뭐 10명을 뽑는 것도 아니고 한 명인데 과반수를 차지하게 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주죠. 결정권자는 아니야. 그렇지만은 계속 좀 약간 걸리적거리게 하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신경 쓰이게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런 정도의 이제 것을 하는데 그걸 그렇게 안 해주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좀 너무 마인드가 뭐라고 해야 되나 같이 회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아니다. 동등하게 절대 보지 않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알아서 언론을 긴장하게 만들고 당신이 물어보면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어디서나 언론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이것이 민원연이 우리의 삶을 더 쉽고 더 지혜롭고 더 나은 삶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당신이 사랑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꿈과 열정을 추구할 더 큰 자유를 누리세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야 하니까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언론이 바로 선 사회,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만들어갑니다. 네, 다음 걸로 또 얘기해 보시죠. 네. 군 인권센터를 왜곡해서 비판하면서 정교조를 싸잡아 비난했다 그랬는데 사실 저는 처음에 군 인권센터를 왜 갑자기 뭐 노조 얘기하다 왜 군 인권센터 얘기 나왔지 그랬더니 정교조를 비난하기 위해서 정교조? 군 인권센터까지 갔다라고. 그런 건가요? 그냥 갑자기 난데없이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진짜. 그래요? 일단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사를. 3월 16일자 조선일보 사설인데요. 시민단체인 군 인권센터라는 곳에서 작년 11월 이후 최소한 군부대 2곳을 드나들며 장병들을 조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작년 11월 육군 27사단에 팩스로 면담 요청을 통보하자 사단장이 허가했고 부대 안에서 병사 65명을 면담 조사했다. 중략하고 민주노총이나 정교조, 시민단체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다고 하지만 군부대 안에서까지 활개를 친다니 기가 막힌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소불위야? 네. 무소불위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민주노총이나 정교조나 시민단체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그 사례로 이제 군인권센터를 얘기를 한 거죠. 군부대 안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그 군인권센터인데 군부대 안에 들어가지 그럼 뭐 어디에서 가지? 군인권센터가 만약에 군이 아닌 다른 데 가서 설치면 그건 좀 이상하지. 그거 설치지 말아야지. 어디 가서 노동운동하고 이래야 되나? 그래서 이게, 말이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어요. 네. 그래서 군인권센터에서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병사가 자기 행정보호관이 막 폭언도 하고 막 욕하고 괴롭히니까 그 부대에 신고를 했더니 오히려 행보관이 자기를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렇지. 어디 가서 얘기해요 그럼 이거를. 그러니까 신고한 놈 나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군대에서.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군인권센터에다 제보를 넣은 거예요. 나 이런 일을 당했다. 그래서 군대 인권을 고민하고 있는 이 시민단체가 부대와 협상을, 그러니까 부대와 부대 요청을 해가지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면담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군대 뭐 쳐들어간 거. 그러니까 마치 이거 보면 진짜 무슨 막 가가 들어가가지고 침투한 거 같잖아. 야 중대장 나와 막 이렇게 한 거 같잖아요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신고를 받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군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갔던 곳이다. 우리나라 군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비 건다고 이게 문을 열어주고 말이에요. 이게 할개를 치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면
아주 많이 좋아졌다. 아니 그럼 군을 까셔야지. 그러니까요. 그런가요? 그치 군을 까야지 이거는. 왜 문 열어줘? 열어줄 왜 있는 활기를 거잖아요. 치게 네. 했어? 그래서 군인권센터는 그러니까 민감과 군의 합법적인 거버넌스다. 이러려고 시민단체가 존재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네. 근데 조선일보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거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무소불위의 펜을 휘두르고 있는 거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러면서 갑자기 왜 정교조가 나오냐고. 전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정교조가 나오지? 민주노총이나 정교조 시민단체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다. 그러니까 그냥 시민단체를 지금 대표해서 군인권센터를 요구를 했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정교조와 민주노총 그냥 쓱 한번 왜 들어가 들어간 주는 거지? 뭐야 그게? 그냥 그러니까 이게 혐오라는 거예요. 왜냐면 무소불위의 아무 근거가 권력을 없잖아. 가지고 있는 것이 정교조라고 또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사실 정교조가 그렇게 자기들이 보기에는 시종일관 패는데 왜 아직도 살아있지?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는 것 같아. 아니 우리가 이렇게 싫어하는데 왜 살아있지?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교조가 아직 법의 노조를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지. 무소불위였으면 그렇게 안 벌써 됐지. 법의 노조에서 벗어났겠죠. 그렇지. 무슨 뭐 말인지. 정교조가 만만치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민주노총이나 정교조가 늘 최고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 있을 때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있는 선생님, 문제 있는 노동자가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들을 빨리빨리 잘 어떻게 해결하는 게 또 그게 제대로 된 조직의 시스템인데 또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다 보면 이렇게 그냥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해 학교에서 뭐 예를 들어 아이 부모나 뭐 어디에서든 간에 정교조 선생님인데 그러니까 기대치가 있어. 정교조 선생, 민주노총 위원장 이면은 이거보다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대치 안 맞게 하면은 정교조 다 뭐 썩었어 이런 소리 막 하셔요 사람들이. 근데 그러면 그런 걸 듣기만 하면 조선일보가 신이 나가지고 막 그런 걸 부풀려서 이제 정교조 폭력, 정교조 폭언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보도가 나오는 거죠. 민주노총과 정교조 관련된 이런 악의적인 보도들은 사실은 완전히 팩트가 아니라기보다는 그런 식의 접근을 가지면 세상 어느 곳도 완벽하지 않은데 그렇죠. 너무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초점을 바라는 기대치라기보다는 자기네들은 일도 그렇게 안 하면서 한국노총이나 또는 정교조 말고 뭐예요? 갑자기 왜 이름 생각 안 나냐? 그 교사 교총 네. 한국노총이나 교총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 번이라도 보도하는 거 보셨어요? 안 나와요. 안 합니다. 근데 정교조와 민주노총이 뭘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 예, 그런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건 탄력근로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했죠. 지금까지.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이거를 하는 것조차도 기득권을 사수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제 우기는 그런 논리가 나오거든요. 네. 한국경제의 사설인데 고용참사 해결하라는 민노총 누구에게 하는 소린가? 누구긴 누구야. 모르면서 묻냐라고 답하고 싶네. 자, 이런 3월 7일 사설입니다. 어떻게 얘기했는지 보시죠. 네. 어렵지 않은 산업이 없을 정도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생산 라인마저 멈추려는 시도는 다수 근로자의 소중한 일터와 생존권에 대한 위협으로 봐야 할 것이다. 탄력근로 확대, 주휴수당 폐지 반대 등의 파업 고호는 민주노총이 기득권 사수에 골몰하는 반개혁 집단이라는 심증을 확산시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탄력근로제를 반대하는 게 기득권 사수일까요? 사실 그건 생존권 사수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저번 그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탄력근로제가 통과되면 정말 우리 노동자들에게 큰 피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도 그건 기득권 지키기다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바꿔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게 기득권이면 세상에 뭐가 기득권이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기본권이지. 그러니까 그렇죠. 생존권 기본권인 거죠. 오타냈구만. 생존권이라 써야 되는데 기득권이라고. 에이. 네. 그리고 또 한국경제가 이제 민주노총이 총파업에서 뭐 다수 근로자의 일터와 생존권에 대한 위협 막 이렇게 평가절하했는데 사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게 3월 6일 총파업 선언문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공짜 야근의 과로사로 노동자의 삶을 파탄낼 탄력근로제 저지, 최저임금 인상 효과 무력화 꼼수 반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반대,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으로의 전환, 노조할 권리 보장하는 ILO 핵심 협약 비준 이런 요구를 했어요. 하나같이 다소 노동자에게 필요한 내용이다. 그죠? 뭐 한국 경제 말로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공짜 야근하고 파업도 하지 말고, 돈 좀 적게 받으면서 일하고. 그냥 우리가 시킨 대로 해. 그렇죠. 그거 아니면 다 기득권이고. 말이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번째 마지막인데 요 주제로는 민주노총이 말하는 것을 조금만 들어주면 아주 큰일 날 것처럼 난리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민주노총 요구를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많이 들어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 지금 조선일보에서는 계속 민주노총 요구를 거의 다 들어줬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뭐 들어줬는데. 사실 민주노총의 요구라기보단 노동자들의 요구인 거잖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네. 근데 마치 특정 단체의 막 이 요구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자, 일단은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불법 공무원 복직 특별법 운동권 전권의 법치 유린이라는 3월 10일 그 사설인데요. 이 정권은 민노총 등의 요구는 거의 다 들어주다시피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지문의 뉴스로 책 읽기라는 그 고려대 그 서지문 명예교수의 칼럼도 있는데요. 분이죠. 이것은 그대가 하향으로 불리고 싶다면이라는 제목에서 문재인 정부의 버팀목의 하나인 민노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버팀목 이렇게 같이 문재인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는 너무 버팀목에 대해서 좀 무례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오히려 드는데 말입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이 사람 주장대로 버팀목이라면 하는 말이에요.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사설 그러니까 문 닫은 상가, 빈 사무실, 서민경제 죽어가는 현장이라는 그 조선일보 사설에서 민노총이 배후에서 경사노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데 민노총의 유독 약한 정부는 눈치만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경사노위 안 들어갔는데 뭘 어떻게 무력화시키는지 참 제주도 좋아 민주노총은 진짜 내가 보기에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전지전능해 완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 조선일보는 아무튼 암만 생각해봐도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 말만 들어주는 것처럼 자기들이 보기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뭘 들어줬지? 근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네, 사실 탄력 근로제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총파업 벌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공고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같은 경우도 계속 무늬만 정규직이다. 계속 그렇게 강하게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작년에 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한 것도 그렇고 계속 갈등을 빚고 있는데도 그냥 엮고 싶은 건가 봐요. 그냥 이렇게. 근데 그렇게 엮으면 쓸 말이 별로 없을 텐데. 이렇게만 썼잖아. 증거가 없잖아. 그렇죠. 팩트가 없이 그냥 그래서 요거는 거의 다 들어주다시피 했다. 끝. 뭘 들어줬는데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게 기사예요. 언제부터 조선일보가 그렇게 팩트에 신경을 썼겠습니까? 글이야 그게.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죠. 네. 너무 진짜 좀 그렇습니다. 오히려 나는 오히려 한겨레나 이런 데서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하고 자꾸 각을 세우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는 그런 보도들이 저는 오히려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를 엄청나게 지지하는 많은 시민들이 민주노총이 자꾸 반대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불편감을 느끼면서 민주노총을 오히려 적대시하는 그런 분위기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서로 적이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룹이라는 거죠. 그렇죠. 문재인 정부는 친노동 정책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민주노총은 뭐 제가 아까 말하는 좀 과한 님들이 보기에는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 주장도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것은 민주노총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고지고대로 뭐 이렇게 둘이 각을 세우면서 싸울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언론에서 좀 이 부분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갈등이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보도들이 좀 더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제 진보 언론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보수 언론들은 이간질시키는 보도만 계속 이제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뭘 얘기했냐면은 기존 언론들이 어떻게 민주노총 특히 이제 노조 중에서도 민주노총을 이렇게 싫어하는지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제 대략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는 양적 이로 얼마나 했는지 한번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요. 노조는 절대 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게 우리가 노동조합이 절대 선이고 노동조합은 절대적으로 무조건 잘한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반성할 부분이 없다. 민주노총은 잘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조도 잘못하면 분명히 혼나야 되고요. 저는 노조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들만의 이기주의에 빠지는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썩으면 안 돼요. 그리고 민주노총도 당연히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반성해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보수지와 경제지의 주장은 그냥 노조를 배제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억지 프레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건데 그 억지 프레임의 대표적인 그 구호가 강성노조와 귀족노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성노조와 귀족노조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이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강성노조부터 얘기해 보죠.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1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 3개월 동안 7개 신문사에서 강성노조라는 단어가 80번 등장해요. 80건 등장해요. 그래서 매일경제가 26건, 그 다음에 한국경제가 19건, 조선일보가 15건, 동아일보가 11건 이렇게 등장을 하고. 네. 근데 강성노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강하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순종적이지 않으면 다 강성노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않다고? 사장은 말 잘 듣고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다 강성노조라고 부르는 것 같다. 노예가 아닌 사람 다 그럼요. 강성노조야? 노예가 아닌 노동자는 강성노조인가? 그래서 뭐 마저 말씀드리면 중앙일보 5건, 한겨레, 경향 2건씩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되게 많이 나온 거죠. 80번이나 이렇게 나왔다는 거니까. 네. 자, 그런데 한겨레와 경향도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한겨레, 경향은 이것을 이제 그 좀 비난하면서 이 프레임을 비난하면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들이었대요. 사례를 좀 얘기해 주세요. 한겨레는 스타플렉스는 공개석상에서 직접 고용 여력은 있지만 강성 노조가 들어오면 회사가 망하기 때문에 안 된다며 거리낌 없는 노조 혐오 시각을 드러냈다라고 하면서 그런 강성 노조라는 표현이 노조 혐오임을 명확하게 해줬고, 네. 그리고 경향도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소장의 외부 칼럼에서 우리가 선망에 맞지 않는 북유럽의 사회복지 국가는 모두 강성 노조의 힘으로 만들 수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강성 노조가 인용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보수경제지에서는 강성이라는 수식어가 강성 노조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거의 혐오에 가까운 그런 사례들이거든요. 네. 예. 몇 개 한번 읽어볼까요? 일단 동아일보 거 몇 개 하나 읽어보세요. 동아일보가 네. 대기업 강성 노조가 몰려있는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조선일보는 네. 강성 노조는 제 세상을 만난 듯이 활개를 친다. 중앙일보는 강성 노조에 끌려다니지 말고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도록 지지층을 설득하는 용기와 리더십을 발휘할 때다. 라면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강성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강성 노조 때문에 투자할 의욕을 잃었다는 기업인이 많다라는 중앙일보의 말도 있네요. 더 이상 강성 노조에 끌려다니지 말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참 무슨 아주 엄청난 연애를 하셨던 것 같은, 더 이상 막 안 돼, 이제 더 이상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강성 노조 때문에 생산성이 낮아진다는 주장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강성 노조가 생기면 거의 회사는 이제 망한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거는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기업이 돈을 버는 방식이 결국은 그러니까 사람을 쥐어짜서 그쵸. 비정상적으로 쥐어짜서 그동안 벌어왔는데 그 재미를 이제 못 보면 우리는 너무 힘들어. 이런 것처럼 생산성이 떨어졌어. 이런 거죠. 반대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은 노조 때문에 생산성이 낮아진다는 주장을 하는 보도를 좀 사례를 들어주시죠. 매일경제는 네. 제조업 탈한국 투자 욕조 역대 최대라는 기사에서 이런 가운데 꽉 막힌 시장 규제와 강성 노조의 잦은 파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으로 이어지고 있어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렇게 전합니다. 노조가 잦은 파업해서 뭐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다. 네. 자, 이런 이에 얘기 많이 대한 나와요. 반론 좀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미디어 오늘 기사를 하나 나왔어요. 사실 이게 너무 자주 나오는 발언이에요. 사실 홍준표 그쵸.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홍준표 전 대표가 파업 때문에 노동 생산성 낮다라는 발언을 17년 4월쯤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팩트 체크한 기사인데 일단은 미디어 오늘은 결론부터 정리하자면 노동자와 파업 때문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노동 생산성이 낮은 이유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업의 파업은 주로 제조업에서 일어난다. 실제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20차례 이상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제조업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 순위는 11위로 영국 12위, 이탈리아 16위보다 높다고 전했어요. 근데 반면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의 경우 노동 생산성이 낮은데 한국생산성본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의 서비스업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21위를 기록했다. 비율로 따지자면 제조업의 46.1%에 불과하다라고 전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그러니까 파업이 잘 일어나지 않는 서비스업에서 오히려 생산성이 더 낮다.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이제 김태기 교수님께서 분석했는데 이게 서비스업 종사자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노동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승전 노조 때리기가 아니라 취업자 60%가 속해 있는 서비스업의 노동 생산성을 늘리거나 대기업,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일을 다 노조 탓으로 돌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실. 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게. 그러니까 모든 이유를 다 노조 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보수 언론에서는. 네. 아니, 뒤에서 또 경영 나오겠지만. 못하면 경영자들 책임이지. 왜 노조 노조 탓이고. 탓을 해? 생산성 떨어져도 노조 탓이고 뭐. 갑자기 지금 그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생각보다 그 CEO들이 월급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여러분들 별로 그렇게 많이 기사 못 보셨죠. 네. 근데 제가 봤죠. 그 SBS, CNBC에서 최근에 제가 그걸 좀 자주 보는데 CNBC에서 그 경제 관련된 그 방송들에서 CEO들 월급을 얘기를 하는데 진짜 상상 정말 정말 기가 막힌 근데 그게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회사가 올해 수입이 얼마였는데 수익이 얼마 났는데 얼마를 가져갔다 그걸 얘기를 해주는데 진짜 완전히 그거는 그 조폭도 그렇게는 못 가져가. 아니 그만큼의 생산을 했냐고요. 정말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만큼 그런 일했냐 사례들이 물어보고 있더라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그 국민은행 얘기도요. 제가 네. 국민은행 그 뭐지 9천 얼마 네. 연봉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평균 연봉. 근데 그 네. 평균 연봉에서 국민은행 CEO의 국민은행장이 그 월급이요. 그 전체 4대 은행 중에 1위예요. 그 연봉이. 그러니까 거의 10억에 가까워요. 연봉이. 7억 8천으로 기억하는데 허인 모시기. 올해 2019년. 요번에 맞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게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뭐 다들 어마어마하고 뭐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의 그 비도덕적인 행위 지금 뭐 한진도 마찬가지지만 이 CEO들이나 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상한 건 왜 얘기를 안 해? 그 사람들이 이 노조에 비하면 잽이 안 되게 더 진상을 떨고 있는데 채용 비리도 많이 왜 저지르고. 그 얘기는 보도를 하나도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나마 알고 있는 게 무슨 이부진 그 무슨 마약 뭐 이런 마약이 프로포폴 그런 어떤 몇 가지 돌출행위만 조금 알지 정말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일상적인 비리는 거의 못 그렇죠. 보도가 그런데 이렇게 노동자가 뭐 어디서 뭐 폭력점 좀 했다 그러면 그렇게 막 두들겨 때리고 그러는데 반대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거기에 걸맞지 않게 겁나게 많은 돈을 가져가는 이상한 아저씨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제대로 물론 있긴 있어요. 좀 어디 숨어 있어 보도가. 근데 조중동의 이 메인 신문에 실리지 않는다는 거죠. 안 실리죠. 네, 어디 뭐 경제지 조그맣게 실리긴 해요. 맨날 뭐가 발표됐다 이러면서 보도는 나오는데 그것의 의미 이게 얼마나 이 회사가 얼마의 그 수익을 남겼는데 이렇게 받은 건지 뭐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월급이 책정되는지 그 모든 것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한테 귀족을 붙인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귀족을 찾아라. 그래,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귀족이 되고 싶으면 노조를 합시다. 그러면 귀족 되는 가장 빠른 길은 노동작업을 하는 거다. 아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은 도적 욕먹는 귀족이지. 욕먹는 귀족. 돈 없는 귀족. 실제 귀족이 아닌데 욕만 귀족이라고 많이 하고. 먹고 돈은 없는 귀족. 아니 근데 귀족 노자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그다음에 강성 노조 때문에 네. 구조조정을 못한다 막 이런 내용도 나와요. 그래서 동아일보가 강성 노조 때문에 선제적인 구조조정이나 미래를 위한 대비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 조선일보는 강성 노조의 압박으로 구조조정에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와는 뭐 대조적이었다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웃기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노조가 있는 이유도 이게 사실 구조조정이 말이 구조조정이지 사실 집단해고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노조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집단해고를 당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여러 건에서 늘 엄청나게 큰 상처만 줬어요. 그래서 쌍차 정리해고 사태 같은 경우는 이후 거의 한 10년 넘는 기간 동안 30여 명의 해고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뭐 콜토콜텍 요즘도 아직도 싸우고 있는데 13년 전에 정리해고 당하신 분들이 13년 동안 싸우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그래서 이제 해고라는 게 정리해고라는 게 정말 그 노동자 입장에서는 정말 살인에 가까운 거다. 그래서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죽음으로 내몰린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도 그걸 못해서 지금 노조 때문에 그거 못한다라고 이렇게 비판할 건가? 이게 비판의 근거가 될 수나 있나? 아까 제가 말했듯이
경영 실패하면 노동자 자르는데 그러니까요. 경영 실패하면 경영진이 물러나야지. 그러니까요. 경영 그래서 못한 노동자들 거잖아. 일단 내쫓고. 왜 노동자들 잘라? 그러니까 참 책임질 사람은 안 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쌍차 때도 노동자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냥 열심히 거기서 일했을 뿐인데 근데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하는데 누가 나가겠어요 거기를. 그나마 그때는 사실 노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싸우고 이랬지만 지금도 노조 없는 데에서는 정말 그냥 마음대로 정리해고 당하고 그냥 나가라는 대로 나가고 있는데도 노조 때문에 구조조정 못한다는 이 비판은 정말 언어 도단이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네. 강성노조 공화국도 있어요. 참, 조선일보가 강선노조 눈치만 살피면서 표만 쫓는 정부 행태가 만들어낸 부작용들이라고 말했고 이건 빼주세요. 왜 나르지? 한국경제는 기득권 그룹이 된 강성노조가 주도하는 극한적 노사 대립, 기업을 지식시키는 규제와 반기업 정서, 인건비 상승, 강성노조의 득세, 지금도 노조공화국이란 말이 나올 만큼 강성노조의 위세가 대단하다. 라면서 마치 노조가 큰 힘과 아까 말한 무소불위야 얘기한 것처럼 노조 가입률이 무슨 한 100% 되는 줄 알겠네. 네, 저희가 그렇죠. 저희가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0% 정도 되거든요. 근데 OECD의 평균이 27.8%예요. 2018년 기준으로. 무슨 노조 공화국입니까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건 그냥 직감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무슨 팩트 체크가 필요합니까? 우리나라 노조가 얼마나 힘이 세가지고 그럼 노조가 뭐하러 파업하고 맨날 길거리에서 싸우겠어요. 그렇게 자기가 공화국이면. 힘이 세면 자기 알아서 그럼요. 하겠지. 정말 힘이 세면 원래 나오지도 않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이미 이뤘겠죠. 힘이 셌으면. 거의 놀리는 수준 아닙니까? 이런 정도면? 진짜 놀리는 거. 네. 아이고. 자, 그러면은 이제 노조 그 귀족 노조로 넘어가 봅시다. 네. 귀족 노조는 얼마나 또 떠들었나? 귀족 노조는 아까 그래도 1월에 강성 노조보단 적어, 그죠? 안 그래요? 네, 적어요. 우리 귀족이 아니라는 건 알거든 얘네도. 1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 37번 등장했어요. 근데 좀 독특한 게 한겨레가 11번으로 제일 많이 등장했어요. 아 진짜. 근데 그 이유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네네. 뭐 조선일보와 한국경제가 7건, 한국경제가 6건, 경향이 3건, 중앙이 2건, 동아가 1건 했는데 네. 한겨레 같은 경우는 이제 귀족노조 단어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그냥 보수 정치인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그거 인용하면서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겨레는 뭐 대화에 참여에 적당히 타협하면 지긋지긋한 귀족노조라는 비난도 잦아든다.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말하고 좌파와 귀족노조를 호명한다. 뭐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고 이 기간에 한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강성 귀족노조 발언을 해가지고 이걸 인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 뭐 귀족노조라고 비판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근데 반면에 조선일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족노조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주장을 해요. 이것도 참 정말 난해하죠. 이게 프레임 싸움이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일자리가 없어지고 밑바닥 사람들이 고통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민주노총과 같은 귀족노조가 일자리 세습으로 청년 취업을 막은 것이다. 귀족노조가 산업 경쟁력을 흔들고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 뭘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 거죠, 귀족노조가. 귀족노조 철밥통 지키려고 비정규직과 젊은 구직자 등 다른 모든 근로자들이 희생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근거가 있었으면 저희가 뭐 팩트 체크를 하고 싶었는데 근데 도대체 어떻게 귀족노조들이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지 을의 갈등을 계속 이렇게 불러오는 거죠. 계속 일가지를 하고 청년들이요 지금 너네 민주노총 때문에 너네 취업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겠지만. 근데 한번 이거는 정확하게 정리해줘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일자리 세습이라는 이 말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일자리 세습이 어떤 식의 일들이 있었냐면은 이제 노동조합을 하다가 또는 이제 산재를 당해서 너무나 큰 피해를 입으셨는데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의 부인을 생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의 부인을 그 기업 안에 이제 여성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드리는 거예요. 이 가족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가족을 책임진다. 우리가 그 노동자의 가족을. 근데 이건 명백하게 이건 사측이 잘못해서 어떻게 이제 쟀는데 옛날에는 그런 복지 제도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전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세습을 했어요. 심지어는 정말 아들도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아버지가 정말 너무나 참담한 그런 사고를 당해서 그냥 뭐 돌아가시거나 이제 그런 중공업 이런 현장에서 그러면은
취업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똑같은 자리에 들어오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취업을 시키는 거죠, 그 사람을.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이 집안이 살아나갈 수 있게 해주는 막 이렇게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시던 어떻게 해서든 간에 살아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들어봤었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요? 그런 게 있다는 얘기를. 근데 지금 계속 이 노조 얘네들이 하는 말이 자꾸 일자리를 세습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용 세습이라는 이 말이 통계가 지금 정확하게 없는 거잖아요. 그 고용 세습에 정확하게 뭐를 어떻게 했다는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자꾸만 근데 이게 굉장히 감정을 자극하는 주제거든요. 고용 세습이라는 게. 그래서 약한 고리예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밝혀낼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고용 세습의 증거를 대라라고 저는 공격해야지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왜 억울하게 세습 구체적으로 세습한 데 있으면 그건 제도를 바꿔야 돼요. 그건 그럼요. 노조도 원하면 안 돼요. 그거는 맞습니다. 이제 제도를 바꿔서요. 제대로 된 산재 처리를 받고 그리고 그걸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고생했다고 해서 내 부인, 내 아들을 넣어달라가 아니고 제대로 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춰달라라고 해야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저는 반론이 필요하다. 네. 아니 그러니까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때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게 그걸 걔네들이 뭐 착해가지고 해줬겠어요? 기업 측에서? 그렇게라도 해줘야지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우리 법이나 모든 노동 관련된 것들이. 근데 지금에서 뭐를 말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자꾸 이렇게 그 고용세습 얘기 운운하면서 나가는 거. 이건 아마 최근에도 우리가 이제 TV조선에서 그 고용세습 비슷한 얘기 했었잖아요. 인천공항공사랑 네네. 이런 얘기 하면서 한참 날렸었죠. 식구들이 다 한다. 네. 이게 고용세습의 사례인 거예요. 한 회사에 식구들이 너무 많이 다닌다. 그게 왜 고용세습이야? 각자 자기 능력으로 취업된 거를. 근데 그런 식으로 억지로 몰아가는 고용세습 말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고용세습이 있냐. 아버지가 노조위원장이었으면 아들이 그 회사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게 고용세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서 근데 그것도 어떤 회사는요. 진짜 일손이 모자라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지역에서 아주 작은 동네에서 부인이 취업할 수도 있는 거지. 그 회사에 노동자로. 그것까지 고용 세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노조혐오 프레임에서 이런 고용 세습을 계속 얘기하는 거는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상 고용 세습은 굉장히 나쁘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정한 그 취업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가 최고의 고리라고 생각해서 이걸 강조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명백한 우리가 당신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묻고 이게 아니면 너희는 진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공격해야지 되는 사안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없나? 이제 끝났나?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귀족 노조라고 싸잡아 비난하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네. 사실 혐오라는 게 그거잖아요. 특정 집단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거든요. 사실 민주노총 조합원이 이제 100만 명 엊그제 얼마 전에 선언을 했죠. 그리고 산하 16개의 가맹 조직이 있고 그 안에 수천 개의 지부와 지회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단일한 조직도 아니고 그게 밑에가 통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있는 노조의 어떤 그걸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고 비판하면 되는데 그냥 민주노총을 다 싸잡아서 이 사람이 이래서 문제다라고 하는 건 정말 근거 없고 혐오에 가까운 그런 비난이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조합원 비율이 이제 30%를 넘어섰다고 해요. 그러니까 민주노총 조합원 10명 중 3명은 그 비정규직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고 위협을 안고 사는 조합원들이 귀족 노조니 강성 노조니 이렇게 비난을 듣는 게 과연 정당한 일인지 그렇게 칭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이거는 정정해줘야 되겠네. 진짜로 요게 2019년 2월에 나온 걸로 보면은 그 국민은행 아까 연봉 얘기했는데 우리가 9,100만 원에 달하는 귀족노조, 네. 귀족노조 파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모든 연봉이 이제 거의 이제 CEO들의 연봉까지 다 포함해서 임원급의 연봉을 다 포함해서 평균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말하는 이 평균을 받는 사람은 마치 그런 평균의 함정이죠. 평균 하면은 왠지
받아야지 사람들이 다 그 정도는 받고 그 이상을 그렇죠.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고요. KB 국민은행장 허인 위원장이 4대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많이 연봉을 받고 있고 8억 7,5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여 3억 2,500만 원에 상여금 5억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1년에 8억 받으면 작년에 그렇게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또 오르겠지요. 계속 조금씩 오르고 있으니까요. 배 아프네요. 아니 1년에 8억 받으면 야 진짜 그 1년에 가끔씩 250억 받은 사람도 있더라. 그러니까요. 대림산업 무슨 야 이게 막 그 가끔씩 부동산 뉴스 보면은 그 뭐지 막 30억짜리 아파트를 그냥 현금으로 사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냥 맞아요. 와가지고 이렇게 돈 딱 내놓고 30억을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모아가지고 사는구나 현찰로. 어마어마합니다. 네. 참. 자, 그러면은 뭐 저희 결론은 주저주저 굉장히 길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약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우리의 오해는 대부분이 언론이 우리의 머릿속에 심어주는 어떤 그 그러니까요. 부적절한 프레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약간 우리는 되게 많이 착각하는 게 내가 나의 머리로 내가 판단해서 모든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이 있고 감정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누구로부터 그 정보를 들었느냐, 언제 들었느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머릿속에서 약간 그 왜곡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조를 굉장히 싫어한다거나 노조에 대해서 일단은 부담스러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주입된 어떤 생각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머리를 좀 비우고 내가 왜 노동조합을 나도 노동자인데 결국은 우리 모두 노동자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싫어하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노조에 대한 보도들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끔 얘기하고 다니는 게 언론을 보면 불법 파업이란 말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합법 파업이라는 단어는 나오지도 않거든요. 네. 그래서 마치 파업하면 다 불법으로 연상되게 만드는 그런 네네. 효과가 있어서. 자, 그래서 네. 저희가 여기 썼던 것 중에서 이제 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인권보도 준칙에 제1장에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 말을 굳이 넣었습니다. 노사 관계에 대해서 편파적인 보도나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무시하는 표현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지금 우리 언론이 하고 있는 것을 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노동 상권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권리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정하고 보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기자분들께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내일은요, 저희가 그 책 읽기 지금 조선일보 대일부 3편 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뉴스 8시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옛날에 가입했어야 했다. 옛날에 가입했으면 언론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을 텐데. 지금이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 광고를 듣고 있는 동안에도 지금은 옛날이 되고 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